더 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본격적인 역사, 고대의 역사로 들어갑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슬슬 이제 살살 어려워지기 시작을 해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안 나오는 적이 없습니다. 꼭 나오는 그런 파트죠. 또 여러 국가들, 고구려 백제 신라, 여기에 이제 가야까지 포함을 해서 역사에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또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지금부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암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갖지 마시고 저만 그냥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대신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고, 제가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한번 소리 높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소리 높게 외쳐보세요. 그것이 공부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제가 했던 얘기 더욱더 명심하셔가지고 그대로 쫓아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오늘은 중앙집권 요소와 그 다음에 삼국의 연표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대 국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고대 국가 체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중앙집권 국가라고 부릅니다. 중앙집권 국가라고 불러요. 중앙집권 국가.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중앙집권이라는 게 뭐예요? 집권이라는 게 뭐죠? 집권. 권력이 모아져 있어요. 어디에 모아져 있어요? 중앙에 모아져 있다. 즉, 중앙집권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약간의 이제 소극적인 의미이긴 합니다만 왕권 강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권 강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전의 체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초기 부족 연맹 국가들은 왕이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왕이 있어도 어떻게 하기 때문에 부족 연맹 국가였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왕 노릇을 해먹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그럼 중앙집권 국가의 필수적인 숙제는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로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왕위 세습이에요. 왕위 세습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부족별로 돌아가면서 왕 노릇 하니까 맨날 이제 내가 왕인데도 저 부족 눈치 좀 많이 봐야 되고 막 그래. 그래서 그것은 안 되겠다 해서 강력한 왕권을 위해서는 이것이 필수적인 요소다. 왕위 세습. 왕위 세습을 처음에는 그래서 한 부족에서 갔다가 그 다음에는 그 부족에서도 내 형제에게 물려줬다가 그 다음에 더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부자상속이 첫 번째 요소더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부자상속을 딱 했어요. 여기 됐어요. 그럼 그 동안에 수많은 누가 자기와 비슷한 그 레벨이었던 부족장들이 너만 계속 왕노릇을 해 막 이렇게 반발했겠죠. 걔들 찍어 눌렀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나에게 순종했던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관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직을 줘요. 그것을 이제 관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관등. 관리의 등급을 매깁니다. 너는 1등급, 너는 2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을 딱 매겨요. 등급을 매기고 나한테 개기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반란 같은 거 익히면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되겠죠. 근데 그냥 죽이지 않죠. 어떻게 죽입니까? 모의 근거에서 죽인다라는 얘기죠. 그 모의 근거 바로 율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령을 반포하는데 노력들을 많이 해요. 법률, 명령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를 합니까? 자기와 비슷한 그런 레벨에 있었던 부족장들이 이제 나의 관리가 됐어요. 신하가 됐어요. 율령도 반포했어요. 그러면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꼭 누구의 땅이에요? 제 땅은 아니고 이제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국가의 땅이 되는 거죠. 그 국가의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구역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경기도면 경기도, 강원도면 강원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구역을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행정구역 정비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합니까? 나머지는 이제 부족장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백성들과의 관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있어야지 국가가 있는 거죠. 그 왕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왜 필요해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곧 국가를 지키려면 뭐가 되기 때문에? 군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을 나의 편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나의 편으로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뭐 하나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구심점을 그 당시에는 그 전에는 뭘로 했느냐? 내가 곧 신이다. 재정, 일치. 그런 걸 강조했어요. 처음엔 그럴듯 했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도 이제 똑똑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보다 백성들을 이런 어떤 종교나 사상적으로 나에게 흡수하기 위해서 뭔가 세련된 게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던 차이에 외래 인도에서 탄생했던 불교가 나타났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불교를 수용합니다. 불교를 수용했던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뭐예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삼국이 이 불교와 관련돼 가지고 뭐를 해요? 사찰들을 많이 지어요. 불교 사찰들을 많이 짓고 그 다음에 탑을 많이 세워요. 그 탑 안에 뭐가 있어요? 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의 사리? 부처의 사리가 들어가 있어요. 인도에서 활동했던 부처의 사리. 이 부처의 사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부처가 정말 우리나라 왔을까요? 아니죠. 부처의 사리를 구하도록 스님들을 파견시키는 거예요. 인도, 중국 이런 데 파견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리를 가지고 옵니다. 부처의 사리를 가지고 와서 탑에다가 탁 모셔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 국가다라는 것을 내세우는 거예요. 부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국가다. 더 나아가서는 이 왕들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부처님의 후손이다. 왕 즉 불 사상을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교를 열심히 받아들여요. 그럼 종교가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상적인 무장을 딱 시켜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다 끝나면 넘쳐나는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뭐를 합니까? 영토 확장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더라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중앙집권국가의 요소다라는 거죠. 이것을 하는 국가들은 고대 국가로 성장을 하는 거고 이것을 하지 못하는 국가들은 이것을 한 국가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옥저나 동해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했던 국가가 북쪽 지역에서는 고구려가 있고 유일하게 그 다음에 남쪽 지역에서는 마한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했던 백제 그 다음에 진안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했던 신라 그 다음에 변안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했던 가야가 있는데 가야는 중앙집권 국가에서 빠져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나라보다도 결국에 가야가 버풍왕 때 금강가야, 진흥왕 때 대가야에게 나라를 뺏기면서 완전히 신라에 흡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철의 생산이라든가 또 철기병이라든가 가야의 어떤 그 금을 갖다가 이렇게 세공하는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신라를 앞서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교재 32쪽에 잘 나타나져 있고요. 자, 그렇다면 예제 문제는 이따가 풀어보도록 하고 34쪽에 고대 국가 연대표가 있습니다. 이 고대 국가 연대표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잘 할 테니까 요 보시면서 저와 함께 제 내용을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부탁해요. 예, 정말 부탁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됩니다. 근데 외우시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외우면 다 까먹으니까. 까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교재 여러분들이 34쪽에 있는 고대국가 연대표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리 제가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 연대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삼국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시면서 아셔야지만 헷갈리지가 않아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공부할 때 고구려 한번 쭉 공부하고 백제 한번 쭉 공부하고 뭐 신라 한번 쭉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때 이쪽에서 뭐가 있었지? 고려 백제 신라가 굉장히 서로 싸우기도 많이 하고 서로 주고받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눈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저 연표 제가 미리 그려놨고 맨 위가 이제 고구려예요. 고구려. 자, 고려는 부여에서 고주모, 동명성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BC 37년도에 건국을 딱 했습니다. 건국을 딱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세기 때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유리왕 딱 등장하는데 동명성왕의 아들이죠. 네, 아들인데 여러분들 여기 쭉 보시면 이게 몇 세기예요? 세기 표시 한번 해볼까요? 100년 가는 거 우리가 1세기, 200년 가는 걸 2세기, 300년 가는 걸 3세기, 400년 가는 걸 4세기, 여기 5세기, 6세기, 7세기 그러잖아요. 네. 자, 유리왕은 뭐를 했습니까? 천도를 했어요. 수도를 국내성으로 옮겼습니다. 그걸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조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2세기 들어가면 태조왕. 이 태조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는요, 어떤 건국을 했던 임금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국가의 기틀을 처음에 마련했던 그런 임금들에게 태조라는 걸 해줘요. 그러면 이 태조가 무엇을 했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고씨로 세습을 했다라는 겁니다. 계르부 고씨. 이 고씨로 세습했다는 거는 원래 고구려가 5부족 연맹체예요. 뭐 계르부, 손오부, 전로부, 관노부 이런 식으로. 근데 계르부 고씨로 세습을 했다. 다른 부족들은 이제 아니다라는 거죠. 큰일 한 거죠. 큰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옥저를 정복했다. 근데 옥저 정복한 거는 뭐 큰일은 아니고 옥저가 워낙에 약했던 국가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등장했던 이제 고국천왕이 있습니다. 자, 고국천왕은 무슨 일을 했느냐? 고국천왕 무슨 일이 했을까요? 중앙집권 요소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고씨로 세습을 했어요. 근데 고씨만 가지고 안 되겠어. 뭐를 해야 된다? 아, 왕위를 부자상속해야 된다. 부자상속을 딱 했다. 부자상속하면서 귀족들을 이제 행정구역으로 정비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귀족들이 다스리고 있는 영토를 국가의 행정구역으로. 그래서 오부 편제로 가요. 이 오부가 뭐냐면 서울도 5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지방도 5개의 구역으로 나눴다라는 뜻입니다. 자, 중앙집권 과정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천왕이 나오는데 동천왕은 이제 서안평을 공격하고 고구려하고 맞섰던 그런 왕이고 그 다음 뭐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이제 패스해주고 4세기로 들어가요. 4세기로 들어갈 때 이제 본격적으로 삼국의 어떤 관계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해요. 미천왕이 되냐, 미천왕. 벌써 이름이 딱 벌써 미친왕이죠, 미친왕. 예, 미친왕. 뭐를 하느냐? 예, 낙랑군을 정벌한다라는 거예요. 낙랑군을 몰아낸다. 중국 세력을 완전히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 중국을 건드렸다라는 것은 곧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뭘 의미해요? 예, 지금 뭐 우리가 지금도 중국이 대단한데 어떻게 전쟁을 벌였다라는 거죠. 그만큼 고구려가 중국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때 고구려인들의 자존심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거죠. 야, 우리는 정말 대단한 나라야 딱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때에 고국 원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느낌을 잡으세요. 원한에 사무쳐 있어요. 원왕이 사무쳐 있어요. 왜 원왕에 사무쳐 있느냐? 이때 중국이 분열기였는데 중국의 분열기였던 전연이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쳐들어옵니다. 관계가 되게 안 좋았어요. 미천왕 때문에 낙랑군이 몰아내지고 그러면서 중국 그 국가들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팽창 정책을 쓰다 보니까 전연이라는 국가하고 그게 맞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국가가 쳐들어와서 아버지 미천왕의 시신을 꺼내가지고 가고 왕비를 포로로 잡아가고 5만 명의 그 고구려인들을 잡아가는 그런 치욕적인 것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왕이 그럼 중국 쪽으로 영토를 확장하지 말고 그 밑으로 좀 가보자 라고 했었는데
이 밑에 백제의 최고 가는 임금이었던 근초고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근초고 왕하고 전쟁을 하면서 결국에 전사를 하더라라는 얘기죠. 비운의 왕입니다. 비운의 왕. 비운의 왕이에요. 충격에 빠지는 겁니다. 누가? 고구려가. 그래서 이 소수림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들 이 소수림 왕은 태자 시절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전쟁터에 많이 나갔어요. 그 감각을 많이 익혔던 것이죠. 감각을 많이 익혀서 또 아버지가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고구려를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체계적인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어떻게 합니까? 국가 체제를 정비합니다. 소수림 왕 때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뭐를 하고? 태학을 세우고, 그 다음에 율령을 반포하고, 그 다음에 불교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소수림왕, 소수림왕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이 등장을 해요. 광개토. 뭐 말 그대로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넓은 영토를. 그렇죠? 10대 후반에 임금이 돼가지고 39에 죽었는데 짧게 했죠. 아주 인생을 짧고 굵게 산 사람이에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이 소수림 왕이 이렇게 국가 정비를 잘 해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영토 확장을 하기 위해서 떠나갑니다. 떠나는데 이쪽 중국 쪽으로 영토를 팍 넓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하게 보는 그 고구려의 영토, 만주 드넓은 반주변판을 차지하고 있는 드넓은 영토가 광개토 대왕 때 거의 다 됐던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광개토 대왕이 했던 것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남쪽으로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강 이북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은 저기 어린이 대공원 근처에 아차산이라고 있죠. 아차산이라고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고구려의 군사 기지들이 있어요. 그 군사 기지들을 뭐라고 보면은 보루라고 하는데, 보루. 이 보루가 오늘날 따지면은 뭐 소대급 군인들이 모여 있는 군사 기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후의 보루다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한강 이북을 점령합니다. 그럼 그냥 한강 이북을 점령했느냐? 아니죠. 뭔가를 했겠죠. 그 뭔가가 바로 뭡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신라에게 군사를 보내죠. 이때 신라의 왜구하고 가야 세력들이 같이 쳐들어서 신라를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당시 왕이었던 내무랑이 도와주세요 형님 해서 광개토 대왕이 군사 5만을 딱 보내면서 정벌을 쫙 해주죠. 공짜로 해줍니까? 아니죠. 신라는 고구려의 속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라는.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러한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이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연호도 자기가 딱 짓는다. 영원히 번성할 것이다 해서 영락이라는 연호를 딱 썼다라는 얘기죠. 너무 젊은 나이에 광개토 대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장수왕이 등장합니다. 자, 이 장수왕은 재위기간이 80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해먹었다 해서 장수왕이에요. 이 장수왕이 했던 거는 아버지가 북쪽을 많이 넓혔죠. 그러면서 남쪽으로 내려가요.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강 지역을 완전히 차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강 지역을 차지하면서 조금 이따가 이제 유물사진, 다음 시간에 이제 유물사진이나 이런 걸 좀 보겠지만은 남한강 지역을 하면서 단양의 적성비를 딱 비서, 단양 적성비. 그 다음에 충주의 고구려비를 딱 세웁니다. 여기는 우리 땅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한반도가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 당시 딱 놓고 보시면 전라도하고 경상도 빼고는 고구려 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주 지반 지역에 광개토 대왕 능비를 건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구려의 전성기예요. 고구려의 전성기. 이거 잘 알아두세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고구려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그 옆에 백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백제. 자, 백제는 언제 건국을 했느냐? 우리가 이제 BC 18년도에 건국을 했다라는 거죠. 18년도에 온조왕이 건국을 했어요. 온조왕이 건국했는데 이 온조왕하고 유리왕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요. 동명생왕 그 고주몽이 부여에서 쫓겨내려오죠. 근데 그 전에 부여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애도 낳고 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쫓겨내려오면서 혼자 내려오죠. 내려와가지고 동명생왕이 여기에서 이제 털을 잡고 열심히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를 낳고. 그런데 이제 원래 부여에서 애 낳았던 사람이 이제 아버지 쫓아온 겁니다. 쫓아와서 저 아버지를 쫓아왔어요. 그 사람이 유리예요. 아버지 쫓아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배다른 동생들이 다 있거든. 그래서 뭐야 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온조가 밑으로 내려와서 건국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한강 지역에. 그래서 위례성이 있죠. 위례성. 네, 그러니까 뭐 위례성의 위치가 뭐 잠실, 그 다음에 뭐 하남시 요 정도 될 거예요. 여기에 딱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리를 딱 잡으면서 이제 터잡이 생활을 오랫동안 해요. 터잡이 생활을 오랫동안 하더라. 3세기 들어오면서 누가 등장하냐면 고이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왕은 뭐를 했느냐? 그럼 기틀을 마련해야 되겠죠.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 관리들에게 복색을 제정하게끔 했다. 복색이라는 게 뭐예요? 의복의 색깔이에요. 즉 관등을 정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법령을 반포를 딱 합니다. 법령. 즉 율령을 세웠다. 그래서 고이왕이 누구하고 비교가 되냐면 고구려의 태조왕하고 비슷하게 비교가 돼요.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던 왕으로 딱 등장을 해요. 자, 그러다가 어느 정도 기틀이 마련됐어요. 그러면서 백제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또 저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백제의 가장 훌륭한 임금이라고 생각하는 누구? 근초고 왕이 여기에 4세기 때에 등장을 딱 하게 됩니다. 근초고 왕은 자신감이 넘쳤던 그런 임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토를 좀 더 넓혀야 되겠다. 그래서 원정을 많이 나간 거예요. 그 원정을 스스로가 많이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국내가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초고 왕이 뭐 잘하더냐? 부자 상속을 해요. 우리가 보통 근초고 왕이 정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땅덩어리 넓히고 저기 땅덩어리 넓히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거 꼭 알아두세요. 부자 상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서, 산둥, 규슈 이 지역을 백제의 영향력으로 만들더라라는 거죠. 한 가지 더 황해도 지방까지 진출하죠. 황해도. 오늘날의 북한 지역이죠. 개성 그쪽에 황해도. 여기까지 딱 가죠. 그러면서 누구를 싸웁니까? 고국 원왕하고 싸우면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던 왕이 바로 근초고 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초고 왕 때에 넓혔던 백제의 영역을 한번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뭐 이따가도 이따가는 안 나오고 나중에 백제 할 때 나올 거예요. 여기 이제 일본이 있죠. 일본에 이제 4개의 섬, 네.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이렇게 있는데 근초왕 때의 백제 영역은 백제가 이만큼까지 올라가죠. 이만큼까지 올라가요. 이만큼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규슈 여기 그 다음에 요서 요강 기억하죠. 요강 야오허 이거 기억하죠. 요서 어디에요? 여기가 동쪽이니까 이쪽이 서쪽. 그러니까 요 지역 요서 지방 그 다음에 산둥 지방. 그래서 표시를 딱 해보게 되면 이렇게 백제의 영향력권 내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임금, 어마어마해요. 대단하고 상당히 근초고왕.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침류왕이 나오는데 침류왕은 불교를 받아들였던 왕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침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유왕 나오고 뭐 계로왕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비유왕 때에 이 여러분들이 신라하고 백제가 나제 동맹을 형성하는 데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하면서 나제 동맹을 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하는데 국내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면서 남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장수왕 때문에 나제 동맹이 형성이 됐다? 아니죠. 그 나제 동맹은 그 전입니다. 그 전이에요. 즉 광개토 대왕 때부터 속국신세로 있었던 어디가? 신라가 계속 이렇게 살 수만은 없다. 근데 고구려가 너무 강해. 그래서 고구려를 견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백제에게 먼저 러브콜을 했던 것이 바로 나제 동맹이다라는 거죠. 자, 거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어떤 왕이 등장하죠? 계로왕이 등장하죠. 계로왕. 계로왕이 비운의 왕입니다. 여기 장수왕 때문에 죽어요. 목 잘려 죽어요.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계로왕. 계로왕.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주왕. 이 문주왕이 이제 계로왕 죽었으니까 어떡합니까? 수도 옮겨야 되겠죠? 장수왕 천도로 내려왔으니까 어디로 옮겨요? 여러분들 공주, 웅진으로 천도를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끄트머리에 동성왕이 나오는데 이 동성왕이 이 나제 동맹을 보다 좀 더 튼튼히 하자 해가지고 결혼동맹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결혼동맹으로 바꾸게 됩니다. 동성왕. 자, 그 다음에 이제 6세기로 넘어갑니다. 이 6세기로 넘어가서 이제 동맹도 튼튼해졌고 이제 좀 더 우리가 백제도 중흥기로 가야 되겠다 해서 무령왕이 등장을 해요. 무령왕이 등장해요. 자, 이 무령왕이 국가체제를 또다시 정비하는데 뭐를 만드냐면 그 유명한 담노를 만듭니다. 이 담노를 22개나 만드는데 지역의 요지에 왕족을 파견해가지고 다스리게 해요. 그럼 과연 이 담노의 존재는 무엇이냐? 백제 내에 있었던 것이냐? 이 담노를 현재의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해외에 있었던 백제가 다스리고자 했던 총독부 같은 것이 있었던 곳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담노를 딱 두어서 해외 쪽 그 넓은 백제의 영토 그런 것들을 잘 다스리는 기반을 마련했던 것이죠. 이 무령왕은 그리고 또 신라를 넘어서 중국하고도 수교를 맺어야 되겠다.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 남조하고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특히 남조에 있는 양나라하고 남쪽에 있는 그 나라들을 남조라고 부르는데 그중에 양나라하고 교류를 맺어요. 이 교류를 맺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문영왕 능이에요. 능이 나오는데 이게 벽돌 무덤입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벽돌 양식이 나타난다 그러면 무조건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화강암이라든가 이런 돌멩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돌로 건축을 할 때 벽돌 쓸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벽돌로 많이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벽돌로 무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공 상태가 아주 잘 보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왔던 부장품들을 딱 놓고 보니까 아하 이게 문영왕의 무덤이구나. 또 이 문영왕의 무덤 속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았던 것, 또 일본에서 나오는 것들이 여기서 많이 나왔어요. 아, 당시 백제가 동아시아 지역을 연결해주는 허브 역할을 했구나라는 것까지 알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름이 성왕이에요. 융성하게 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도도 옮겨요. 어디로? 사비로 옮겨요. 사비. 오늘날 부여죠. 좀 더 바닷가로 옮기고 국호도 보다 진취적으로 남부여. 우리는 남쪽에 있는 부여다. 남부여로 이름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구역도 정비를 하게 되는데 5개. 오부, 오방. 22개의 실무 관청. 그러면서 보다 앞서 나가는 백제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신라의 배신으로 관산성 전투, 오늘날의 옥천, 거기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전사를 하면서 나제 동맹이 깨져버리고 신라는 더욱더 고립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무왕은 성왕이 죽음으로 해서
위축돼 있는 백제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 거기까지는 아니었지만은 제가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수도를 익산으로 옮기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익산에 대규모 사찰인 미륵사지를 짓습니다. 미륵사지를 짓고 거기에다가 미륵사지 석탑을 딱 넣어요. 이게 목조 건물 양식이거든요. 근데 뭘로 지었어요? 석탑으로 지었어요. 석탑으로.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목조 건물 양식인데 석탑이다. 여러분들, 이게 뭔 말이에요? 나무로 지은 건 아니에요. 즉 이걸 풀이를 하면은 뭐냐면 돌멩이를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처럼 정교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본 애들 때문에 훼손이 됐어요. 최근 들어서 미륵사지 석탑을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유물이 나오게 되는데, 무왕은 누구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까? 신라의 선화공주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 공주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자기가 작사 작곡해서 만든 노래가 서동요죠. 서동요. 이거를 애들한테 유행을 막 시키죠. 그런 재주가 있었나 봐. 참 좋은 재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선화공주가 부정한 짓을 해가지고 뭐 하고, 그래서 신라 왕씨서 화가 나가지고 쫓아버리죠. 그래서 야 신난다 해가지고 선화공주랑 이제 결혼을 했다. 그랬는 줄 알았는데 이걸 딱 까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근의 역사에서 나왔던 깜짝 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거리에 빠졌어요. 이 서동요, 성왕의 선화공주와의 그 설화를 어떻게 앞으로 풀어갈 것인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고민거리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자왕이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 이제 무왕이 잘했죠. 그래서 의자왕도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고구려와 함께 빼앗겼던 자기네 영토를 많이 빼앗고요. 그 다음에 대야성이라고 해가지고 오늘날에 합천 해인사 있는 경남 합천까지 딱 쳐들어가가지고 바로 신라 코앞이에요. 코앞. 거기 쳐들어가가지고 대야성을 점령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김춘추의 사위하고 딸을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잘했던 임금이에요. 의자왕. 그러나 나당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결국에는 의자왕이 백제의 마지막 왕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신라를 보겠습니다. 신라는 말이죠. 건국은 제일 먼저 했어요. 제일 먼저 BC 57년도에 건국을 했어요. 누가 건국을 했어요? 박격거세가 건국을 했어요. 근데 이때에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 노릇을 했다라는 거예요.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 노릇을 했다. 그래서 왕이라고 호칭도 사용을 안 했고, 요 당시에는 뭐라고 했냐? 거차이마 이렇게 사용했어요. 거차이마 이렇게 사용했어요. 거차이마. 그럼 거차이마가 뭐예요? 거서간, 차차웅, 다 함께 차차웅, 그 다음에 이사금, 마리간이에요. 이게 왕의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촌스러웠던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부족의 어떤 면모를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마리간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4세기 때 등장을 했던 내물입니다. 우리가 보통 내물왕 그러는데 이 당시에 왕의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마리간이에요. 그래서 내물 마리간 하는 게 더 정확해요. 마리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했던 게 바로 뭘까요? 김씨로 세습을 했습니다. 마리간이라는 호칭을 처음 사용하고 김씨로 세습을 했어요. 돌아가던 거 하고 석씨 가, 박씨 가, 김씨로 딱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세요. 김씨로 내내 물려주었다. 김씨로 내내 보여줬다. 김씨로 내내 물려줬어요. 그러면서 강력한 왕권을 구성해서 좀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누가 쳐들어옵니까? 가야하고 연합했던 왜구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신라가 어쩔 줄을 몰라요. 아이고, 이때는 신라라는 표현도 안 했어. 사로국이에요. 사로국. 어쩔 줄을 몰라. 어쩔 줄을 몰라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탁해요? 저기 있는 광개토 대왕에게 부탁을 하더라.
도와주세요. 광기토대왕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신라의 뇌물마리간이 어느 정도 왕위를 보존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광기토 대왕으로 인해서 가야 세력이 찌그러지게 돼버립니다. 자, 그러한 것이 이제 뇌물마리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눌지마리간, 소지마리간, 이런 이제 마리간, 계속 마리간이잖아요. 그쵸? 그게 쭉 나와요. 쭉 나와. 눌지마리간 때에 여러분들 뭐 나제동맹 형성되고요. 자, 그 다음에 6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6세기 때에 신라에 누가 등장하면 지증왕이 등장해요. 6세기 초반에 지증왕이 등장하는데 저는 신라의 임금들 중에서 진흥왕보다 얘라고 하면 안 돼요. 이분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외우세요. 지가 신라왕이래, 이렇게 외우세요. 약간 앙비티브. 지가 신라왕이래, 이렇게 외우세요. 자, 시작. 지가 신라왕이래. 자, 시작. 지가 신라왕이래. 자, 이게 뭔 말이냐? 지증왕 때에 우경을 실시를 하고 우산국을 정벌합니다. 독도. 지는 뭐예요? 지증왕.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하고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어요. 잘 알아주세요. 이게 지증왕. 대단히 큰일한 거죠. 자, 이 사람이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법흥왕이 등장을 한다라는 얘기죠. 법흥왕. 그럼 뭐 했을까요? 율령, 불교, 이런 거 했죠. 그 다음에 상대등 제도를 만들었고, 상대등, 그 다음에 골품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병부를 실시했어요. 오늘날 국방부, 이런 것을 했어요. 자, 국가의 체제를 정비했던 사람이죠. 그럼 여기서 생뚱맞게 이것이 법흥왕의 그 업적일까요?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당시에는 신라가 여러 부족들이 굉장히 많았죠. 여기 쭉 보시면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 어때요? 중앙집권으로 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과거에 모였던, 과거의 부족장이었던 사람들을 중앙의 귀족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어떤 룰이 필요했던 것이죠. 신분의 상하의 룰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골품제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 당시에는 굉장히 발전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나중에 굳어지게 되면서 신라를 갉아먹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적당한 시기 때에 뭐가 필요해요?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두머리를 상대등으로 두었다. 그리고 병부를 신설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신라의 가장 잘 나갔던 왕인 진흥왕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합니까? 이 진흥왕이 황룡사라는 거대한 절을 짓습니다. 거대한 절을 지어요. 자기가 부처다. 국민을 사상적으로 통일을 딱 하죠. 그리고 화랑도라는, 쉽게 말하면 가미가제 특공대 같은 걸 하는데, 이 화랑도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귀족의 자제들만 들어갑니다. 화랑의 세소국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모에게 효도해라, 임금에게 충성해라, 또 그 다음에 친구하고는 신의를 가지고 있어라. 제일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임전무태. 싸움에 임하면 절대로 물러설지 말아라. 화랑이 돌격대죠. 제일 앞에 쓰죠. 이 어린애들이 가가지고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따지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지배층들이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신라가 가장 약하고 가장 뒤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삼국을 통일했던 원인이 여기에도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한강유역을 완전히 차지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강유역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는데, 거기서 지었던 것이 바로 단양적성비예요. 단양적성비. 남한강적을 차지하면서, 아까 제가 제 설명을 할 때 여기 단양적성비라고 했죠. 요건 장수왕 게 아니에요. 네, 원숭이에서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그런 실수를 합니다. 이게 충주고구려비예요. 충주고구려비라고도 하고 중원고구려비. 요 비슷한 지역에
단양 적성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4개의 진흥왕 순수비를 딱 만듭니다. 진흥왕이 성왕을 공격해가지고 성왕이 죽죠. 4개의 순수비를 딱 만들고 4개의 가야 지방을 정복을 하게 되면서 가야 지방의 창녕비, 그 다음에 한강유역 완전히 차지하게 되면서 북한산비, 북한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마운영비, 황초령비, 이런 4개의 순수비를 딱 세우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진흥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전세는 역전이 돼요. 나제 동맹이 깨지고 7세기 때는 여제 동맹이 형성되면서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으로 갈리게 되는 겁니다. 가장 위급했던 이 신라가 국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김춘추의 외교로 나당 동맹이 결성이 되잖아요. 이 나당 동맹이 결성이 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삼국 통일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연표에 나와 있는 무열왕이 바로 삼국 통일의 주역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는 뭐 여기에다가 이제 쭉 보시면 김수로가 이제 건국을 했고요. 3세기 때에 포상팔국의 난 금관가야가 주도를 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3세기 때에 포상팔국, 여기죠? 포상팔국. 가야의 소국 중에 하나가, 소국 중에 여러 개의 나라들이 이 난을 일으켜요. 난을 막 일으키는데 이때에 신라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가야의 세력이 좀 위축거려요. 자, 요 당시는 금관가야가 주도권을 장악을 해요. 금관가야가 주도권을 쭉 장악하면서 오다가 광개토 대왕 때문에 금관가야가 위축이 되어버립니다. 위축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금관가야가 버풍왕 때 멸망을 하게 되고 나머지 남아있던 대가야가 진흥왕 때 멸망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요 순서를 연표로 서로 연관 지면서 일단 한 번은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차근차근히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머릿속에서 사건들의 순서라든가 원인과 결과가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났느냐? 끝났으면 좋겠죠? 끝났으면 좋겠죠. 아까 우리가 안 했던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요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생뚱맞게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 딱 적어놨어요. 7급 공무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 공무원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것은 곧 우리한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보겠습니다. 문제가 뭐죠? 다음 자리에 다를 국가 발전 과정 순서대로 발행해내라는 것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왕의 은택은 하늘에 미쳤고 위엄은 사해에 떨쳤다. 나쁜 무리들을 쓸어 없애니 백성들이 각기 생업에 힘쓰고 편안히 살게 되었다. 나라는 부강해지고 백성들은 풍족해졌으며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다. 나라가 왕권이 좀 강하네요. 그죠? 왕권이 강해요. 가는 나와보겠습니다. 나라에는 군왕이 있었다. 또 가축 이름을 따서 마가우가 같은 여러 가지 가가 있어 자기들의 세력권의 사축들을 별도로 다스렸다.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되어 오곡이 여물지 않으면 그 책임을 왕에게 돌려 왕을 바꿔야 한다고 하거나 죽여야 한다고 했다. 자, 아까 우리가 이거 많이 봤던 문제죠. 풀어봤던 문제죠. 지난번에 뭐에서 풀었습니까? 항능검 고급에서 봤죠. 그러니까 나온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건 어디예요? 부여죠. 부여. 부여는 어느 시대예요? 여러분들 초기 부족 연맹국가 시기예요. 그렇죠?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발전하였으며 신분의 상하가 나타나는 계층사회가 성립되었습니다. 부족을 통솔하는 족장은 농업생산력의 증대로 재산을 늘려갔으며 청동제 무기를 사용하여 이웃 부족을 정복하는 등 세력을 확장하였다. 또 족장은 하늘의 제사 지내는 일 등 종교의식도 주관하여 더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 국가의 처음 탄생이죠. 청동기죠. 그 맨 처음 뭐예요? 다고. 그 다음에 초기 부족 연맹국가 어디예요? 나죠. 나. 그 다음에 왕권이 강했던 중앙지구국가 이거 고르란 얘기입니다. 다 나아가 어디 있습니까? 정답 5번. 정답 5번 다 나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앙집권하고 그 다음에 연표로 고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한눈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풍부한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 고구려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